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초밥과 소고기는 왜 법인카드로 샀는지, 또 누가 먹었는지,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주문했는지, 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이 모든 궁금증이 조만간 수사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 측은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소환 조사에 유감을 표했는데, 그동안 알려진 정황들을 보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5급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경찰이 지난 9일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2주 만에 출석한 건데요. 김혜경 씨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조사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S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고에 당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성대 배우자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집에서 배달된 아니 어디야? 자,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5시간 조사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조사 시간인데, 5시간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길다 보십니까? 짧다 보십니까? 5시간 조사는 굉장히 짧은 거죠. 짧은 거죠. 사실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하면 보통 자정을 넘겨서. 검찰 조사 아니 요새는 이제 동의를 해야 자정을 넘겨서 하는데, 대개 저녁 늦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런 경우도 그럴 법했는데, 이게 첫 번째는요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작년 8월 2일 날 국회의원 부인 3명을 접대하면서 그게 이제 기부행위 제한을 네. 위반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올해 9월 9일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냥 추정컨대 그 부분만 우선 조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은 그 배모 씨를 통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할 게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 처방 의혹,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어디까지 조사했는지는 현재 명확치는 않지만, 이제 이재명 의원실에서 공개한 그 내용을 보면 네. 적어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제 일단 5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셨는데, 인정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후에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네. 확인하고 하는 시간들을 감안해 보면 실제 조사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거나, 또 하나는 지난 6개월 이상 동안 130여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사실관계들을 상당한 부분을 좀 해놓은 게 있는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이든 혹은 김혜경 여사 측이든 어느 쪽에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어 보입니다만, 네. 어쨌든 어제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서 얘기한 거 보면 확실히 그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측면으로 진술하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자, 이재명 의원 배우자 측의 입장입니다. 김혜경 씨는 경기 남부경찰청의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서 출석합니다.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고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만 8천 원 사건만 특별히 강조를 하고 부각시키고, 그 뒤에 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법인카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감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건을 좀 축소하기 위한 프레임이죠.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당원들로 하여금
고작 7만 8천 원 가지고서 이렇게 뭐 소환하고 압수수색 100여 차례 하고 난리법석을 피냐. 이건 곧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네네. 수사다.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7만 8천 원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네. 그 혐의이고 그 이외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법인카드 부정사용, 횡령의 문제는 뭐 액수도 실제 저거보다 굉장히 많고 횟수도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오늘 뭐 또 새로운 해명글이 올라온 걸 보니까 전혀 지시한 바 없고 또 알지도 못했고 또 그 법인카드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비용을 줬다. 그 배모 씨한테 그동안에 비용을 줬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과연 이게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고 어제 이제 경찰이 예고하기로는 네. 이게 뭐 한 차례 이상 소환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제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였는데 예상보다 조사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의견 주신 대로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단 조사하고 추후에 법인카드 횡령과 관련된 특히 횡령 교사와 관련된 혐의는 별도의 조사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선거법 위반은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네. 때문에 어쨌든 경찰이 그때까지 결론을 내서 사건을 송치하든 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검찰이 기소하는 검토해서 기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빠르면은 뭐 이번 주 내에도 그 송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이재명 의원다운 그런 그 처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 뭐 7만 8천 원 때문에 저렇게 뭐 망신을 당한다,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법인카드를 저렇게 유용했다라는 의혹,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로서는 공분을 살 수 있는 파렴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뭐 소고기, 뭐 샌드위치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게 또 사건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게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고 음식이 배달된 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옆집에 도대체 누가 살았냐? 그래서 옆집으로 또 이제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옆집을 내놓은 사람은 또 배모 씨가 내놨다라는 그런 이제 정황들도 다 확인이 되면서 이 법인카드 유용 여부 또 공무원을 이제 사적으로 본인의 이 일종의 시중을 들게 한 이런 여부.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공소 그 내용이 5억이 넘는 그 5억 5천, 5억 예. 5천이 되는 이런 사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7만 8천 원 저렇게 이제 적시를 한 정치적인 어떤 그 노림수를 보면은 전혀 이제 개전의 정의나 반성, 뭐 도의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없고 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드러나는 데까지 부인을 해보고 이런 식의 패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제 곧 당대표가 될 것이 확실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큰 문제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지금 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7만 8천 원 결제와 관련된 그 내용, 5급 공무원 배 씨와 7급 공무원 제보자죠 A 씨 간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밥이 일찍 나와서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결제 그렇게 얼마로 했어? 금액이 지금 7만 8천 원 나왔는데요. 요거 안에 것만 계산한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원래 저희 것까지 먹은 것까지 같이 합산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룸 것만 지금 2개로 나눠서 결제한 것 같거든요. 네가 안 했어 계산? 제가 그렇게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예산에서 잘못한 거잖아. 확인을 했어야지 금액을. 네가 먹은 것까지 다 합쳐서 12만 원 미만인 거라 그랬지? 그 네, 말은 기억이 없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뼈는 2만 6천 원을 했어? 네, 따로 했습니다. 그 영수증은 걔가 갖고 갔고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만 나오냐? 네, 금액만 나옵니다.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자,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김혜경 씨 측은 전혀 모른다. A 씨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자리는 김혜경 씨하고 국회의원 부인 3명이 먹은 거고요. 네. 이제 그 음식을. 네. 그다음에 이제 저 A 씨라는 사람, 배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7급 공무원 A 씨라는 사람이 그 이제 다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다른 테이블. 음식점에서 이제 이 김혜경 씨 등은 룸에서 먹었고 이 사람은 이제 밖에서 네. 홀에서 먹은 거죠. 이렇게 되는데 계산이 김혜경 씨 거는 2만 6천 원인데 그거는 이제
같이 따라온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변호사의 그 정치자금 카드를 이 A 씨가 받아서 김혜경 씨 몫으로 26,000원을 계산한 것이고 다른 세 사람 몫은 78,000원인데 그거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를 지금 이제 배 씨한테 보고를 한 거란 말이죠. 네. 뭐 저기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재명 의원 측은 지금까지 저 78,000원을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다 믿으면 결국 그 김혜경 씨는 자기가 국회의원 부인 3명을 접대했으면서 네. 자기 거만 계산하고 나머지 세 사람 거는 계산 안 했는데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 채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 그걸 믿어도 될까요? 그 한번 수사 결과를 보시죠.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 뭐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혜경 여사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각자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들 이제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혜경 여사는 본인 거는 본인이 계산했고 저쪽 것만 내가 계산 안 하면 내가 뭐 선거법 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갔다면 저분들이 각자 계산을 하신 건지 저분들의 계산을 누가 했는지까지 좀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대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건 수사 결과로 드러나겠죠.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 씨가 사모님이라는 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A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은 김혜경 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시죠. 내 산딸기 통까지 얘기했잖아. 안 했어? 안 했대. 네, 사모님.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네네. 아, 네, 예약 11시 반으로 했어요. 네. 자, 지금은 일단 부인을 하고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고 대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지금의 의원도 사과한다. 그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A 씨와 그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 아내가 어쨌든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앞서 지난 2월에 나왔던 메시지와 대동소이합니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저런 심정이 들 수는 있을 텐데 굳이 저걸 페이스북에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면은 어쨌든 댁에서 사과를 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온 정황을 보면 어쨌든 그 법인카드를 통해서 음식물을 비롯한 무언가의 제공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불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그건 이제 부적절한 어쨌든 향응을 받은 거죠. 네. 공직자의 그리고 부인이. 카드를 김혜경 씨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긁진 않았더라도 그렇지도 않은 거고. 않았더라도 무언가가 본인에게 제공되고 수행 비서들이 그 카드를 들고 있었다면 그건 김혜경 씨가 썼다라고 넓은 범위에서 볼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지시했느냐, 즉 이 그렇죠. 법인카드 횡령을 교사했느냐 하나하고 하나는 알면서도 묵인했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혜경 여사 측은 둘 다를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해는 안 돼요. 뭐 지시까지는 안 했더라도 네.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일관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네. 지금 뭐 압수수색도 상당한 범위 이루어졌고 네. 또 당사자들에 대해서 수사도 이루어졌고 지금 배모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까지 나온 걸로 봤을 그렇죠. 때 조만간 어쨌든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배 씨와 7급 공무원 그 A 씨와의 녹취록을 쭉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음식이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난 6시 5분 순회 도착이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뭐 풀고 간 미스텍이야. 기생충이란 단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많이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경찰 조사가 나오면서 이 녹취를 다시금 저희가 한 번씩 듣게 되는 과정인데 일단 음식이 굉장히 많이 제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옆집까지 이제 이게 번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옆집이 그 경기개발공사인가요? 네. 거기에 뭐 숙소로 임대가 됐었다라고 이제 돼 있어서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고 그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예. 주장을 해오는데 그게 석연치 않다. 그 부동산을 나중에 내놓은 게 지금 저 녹취에 등장하는 배모 씨가 그 부동산을 내놨다는 증언들도 있고 해서 여기가 선거를 위한 뭔가 이 전략 사무소 같이 사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도 뭐 불거졌고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수사가 돼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명백한 이제 녹취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지도 않고 몰랐다라고 하지만 공무원을 사적으로 비서처럼 대동을 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보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 한우, 뭐 초밥 이런 거를 조달도 해오고 근데 이거 어디서 났냐? 누구 돈으로 했냐? 아, 제가 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카드를 드릴 테니 뭐 제 카드로 쓰시죠. 이런 거 없이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제공받았는데 나는 몰랐다.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차가 오고 거기에 운전기사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 제공을 받은 거예요.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사실상 그걸 가액으로 따지면 그만큼의 뇌물을 제공받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나는 자원봉사하러 오신지 알고 그냥 탔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소를 자아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저 주장도 그와 유사하게 도저히 정황상으로도 그리고 우리 뭐 경험칙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이 법인카드 사안은 적절치 않은 잘못된 행위입니다만 이재명 의원과 그 사모인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도의적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드렸죠. 실제로는 그것은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임의로 카드 사용 그런 식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직접 기소될 가능성도 없고 이 두 분이 직접 사법 처리 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일단 뭐 경찰 조사 결과 또 경찰이 또 이 공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에다가 이제 물어볼 텐데 그건 또 검찰의 또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분 자체를 피의자 신분으로 김혜경 여사를 소환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의원도 신분을 네.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상 목표를 기소로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든 무죄 처리를 받든 이거와 관계없이 아마 기소는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확신적으로 말씀하신 건 좀 전에도 얘기했던 그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하는 7만 8천 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김혜경 여사나 이쪽에서 전혀 지시한 바 없고 그것을 서로 사전에 공모한 바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법조인은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1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참 그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진 게 2월이에요. 그럼 2월부터 최근까지 제가 이제 뭐 민주당에 좀 가까운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아마 10명 이상 정도한테는 제가 다 물어봤을 거예요. 다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이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기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다른 건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이 건의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거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2월 달에 그 여러 가지 녹음 파일이 뭐 수도 없이 공개가 됐잖아요. 지금 제가 일부 들려드리고 있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들려주신 거지만 거기에다가 경찰이 그 이 수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경기도청하고 그 배 씨 자택 압수수색한 게 4월 초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4개월 거의 5개월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뭐를 수사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배 씨가 소속돼 있던 경기도청 총무과. 네. 그거 아마 대부분 다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총무과 직원들은 배 씨가 그렇게 뭐 막 샌드위치 20인분, 30인분, 뭐 소고기 초밥 10인분 뭐 막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긁고 다니는데 네. 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뭐 배 씨가 쓰나 보다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결제해주고 넘어갔을까요? 전 그랬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회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는 안 받았는데 네. 김혜경 씨 이 경우 기소 가능성? 글쎄요. 제가 그동안에 확인해본 변호사들의 의견 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뭐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이르면 오늘 배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법카 김혜경 씨의 측근인 배모 씨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 신청을 받으면 이걸 청구하겠다라는 기류가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고 어제 저희 TV조선도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기소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짐작해 볼 수 네. 있겠죠. 일단 뭐 김혜경 씨를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경찰로서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 정도 혐의를 확보했고 네. 마지막 이제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차 소환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네.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검찰도 어쨌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 가능해요. 앞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소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거는 네. 이게 이제 기소됐을 시에 정치적으로 그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른바 이건 이제 이재명 의원을 향한 좀 과도한 정치적 수사다. 이런 프레임을 대비해서 미리 네. 저런 얘기를 저는 얹어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이 쭉 전개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렇게 5급 공무원인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통해서 무언가를 제공하는데 그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걸 나한테 제공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 네. 그러면서도 그런 그 음식이나 이런 걸 계속 제공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때문에 이건 최소한 묵인이다. 지시는 아니어도. 근데 묵인했다면 이제 공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이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가 있었고 이제 곧 경찰도 여러 가지 가능성 뭐 이제 조사를 정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걸 넘기겠죠.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과연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최근 비서관급 참모들의 비위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것,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부 지금 정보에 의하면 일부 그 윤핵관들 보좌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그만두거나 감찰도 받고 있고 뭐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다고 하던데 이분들 이 경력을 알고 채용하신 거죠? 종무비서관 소관이 맞죠? 총무비서실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요. 처음에 직원들 그렇게 편성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검증은 받아야겠죠. 김영배 의원님. 지금 직원이 한 400명이 넘고 안부실까지 합치면 그 500명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한 보름 내로 그걸 셋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한 명씩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마다 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조직이든 문제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면 뭐 감찰을 통해서 또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논란이 커지는 것은 이 직원들 중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개입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죠? 장제원 의원이잖아요.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실 구성을 전체적으로 설계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추정컨대는 아마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상당수의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 대통령실은 그럼요. 어차피 공개 채용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부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장제원 의원실한테. 그래서 뭐 누구누구를 좀 이렇게 추천하고 뭐 이랬으면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검증을 통해서 누구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걸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과 이 정치권 출신 이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이 섞여 있단 말이죠. 네. 그 섞여 있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출신들은 정치권에서 올라온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름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 쇄신 차원이냐, 아니면 대통령실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좀 다르더군요. 저는 주도권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 전희경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뭐 그렇게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100일이 이제 막 지난 네. 이 비서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언론의 질타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또 정치권의 판단도 있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다 이제 반영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성공적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 그 가장 1번이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네.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 내부에서 공정과 어떤 상식, 이 대통령실의 보안 뭐 이런 것들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관용이 없다. 이거는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뭐 보통 대통령실의 구성이라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선거를 도왔던 분들이나 네, 네. 또 뭐 정당이나 네.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천하고 끝나고 자리 누구 하나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뭐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이 경위가 다 파악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러져야 될 상황이 있다면은 가차 없이 걸러지는 것이 맞고 지금 대통령실이 가고 있는 길이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야당에서 어제 운영위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건진법사, 국민대 논문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사퇴까지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보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그 대통령 비서실의 사적 채용 논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으로 인해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혹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비서실 어떤 직원들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는 맞습니까? 대통령이 필요하면 쓰는 거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하시라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았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잘못입니까?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거기 뒤에 앉아계신 참모들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표 수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윤석열 대통령 몫이겠지만 여러분들 거기 앉아계신 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1987년 이후에 웃지 마세요. 그게 지금 답변 저도 좀 말씀 좀 듣고 해요. 드릴게요. 듣고. 알겠습니다. 시간 늘 테니까. 그렇게 웃으면 안 되죠. 웃지 않아요. 아니, 건진법사, 국민대 논문 의혹 이런 걸 김대기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글쎄요. 아마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논란들이 이유가 됐던 거고 왜 그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참모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또 확실한 어떤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걸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안 하느냐 이제 이런 포괄적 책임을 묻는 것 같고 어제 답변에서 제가 좀 특이하게 들었던 건 그 전에 이제 보도를 보면 김대기 실장이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했다 이런 사의 표명설이 있었는데 어제 부인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적 없고 대통령 참모의 거취는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근데 참모들이 뭔가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죠. 눈치 없이 대통령이 나가라 그럴 때까지 그럼 버티고 있으면 그게 참모의 도리입니까? 그래서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답변은 한편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거하고 대동소이해요. 일단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어제 이제 답변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참모들은 사퇴를 할 수 있는 자진 사퇴 권한이 없다. 비슷한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00일 만에 급전직하에서 20%대까지 내려갔다. 요즘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의 가장 큰 책임, 이 책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시각각으로 이 언론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해졌다면 이걸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대통령 실장이든 수석이든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일부 비서관, 행정관 아주 실무자 몇 사람을 경질하는 수준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그러면 밑에 사람들만 책임지고 윗사람은 책임이 없는 거냐 이런 것을 이제 야당 의원들이 따져 물은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실장께서는 사퇴 권한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 액션이라도 한번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타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기 실장을 향한 공격에 그치지 않고 야당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은혜 홍보수석을 또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님 좀 여기 옆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수석님 시간을 멈춰주세요. 저렇게 시간이 누수되면 8월 21일 날 임명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그죠? 네. 재산 죄송합니다. 축소 잘 신고 듣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에 후보로 뛰실 때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그죠? 저는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후보 당사자 지금 투표날 6월 1일 투표날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모든 경기도 전 투표소지에 다 붙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선관위로부터 제가 고발을 당했나요? 선관위가 축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유권자한테 공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당사자 후보로서 모르실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인 것처럼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분당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발 부분 주체- 정정합니다. 자,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건 맞는데 고발한 주체는 선관위가 아니었는데 강민정 의원이 선관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약간의 그런 설전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설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은 선관위가 수사 의뢰했다 또는 고발했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부인했는데 이제 자꾸 그 화를 민주당 의원이 자꾸 그 부분을 이제 물고 늘어지다가 결국 나중에 본인이 수정하는 일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물론 뭐 수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겠지만 적어도 선관위가 고발한 거와 일반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상대당이 고발한 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좀 체크하고 나서 국회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정교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영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장관이 후배 검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나쁜 놈 잡고 약한 사람 보호하고 이러는데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이 그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걸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뭐 감수하고 싸워볼 만큼 매력적이고 인생을 걸만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검사로서 인생이 초라해진 건 뭐냐면 소신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관철했는데 답이 틀렸을 때 그러니까 검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항상 그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어떤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또 법사위에서 많이 다투기도 했었는데 발언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들 몰고 다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짚어보죠. 짤막하게. 글쎄요, 법사위에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특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았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 향후에 어쨌든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장관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인이 돼서 정치를 하면 돼요. 지금부터 정치를 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절에 민주당이 그렇게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몰아붙여서 대통령 만들어준 걸로도 모자르냐 그걸로 느낀 게 없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을 한번 평가하신다고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업무 역량이나 능력 뭐 이런 거는 정말 똑부러지게 본인이 해낸 것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뭐 지난 예결위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의 어떤 설전 공방 이런 데에서 그 어떤 논리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무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태도 논란이란 말이죠. 태도. 똑같은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변 수준을 넘어서 거의 역공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팬덤을 만드는 거는 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팬덤
못지않게 안티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본인이 뭐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봐서 자부심은 좋은데 검사로서의 자부심은 좋은데 이게 자만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 어느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존중은 그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지만 네네.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법사위에 지금 최강욱 의원하고 특히 굉장히 이제 격하게 이렇게 붙어서 뭐 대화가 오고 갔는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관계고 지금 이제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도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사위의 구성 자체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논리적으로든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든 또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친 공격력 측면에서도 좀 법사위 구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100일을 맞았는데 참 그동안 숱한 화제를 뿌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패션서부터 또 발언하는 태도까지. 근데 요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일국의 장관이다. 네네. 근데 본인이 예전에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일개 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다라는 것도 물론 일개 장관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공석은 아니었고 이게 물론 뭐 사석에서 그렇습니다만 녹취가 된 내용이, 이제 그 같은 법무부 장관을 놓고 평가를 본인 스스로 똑같은 평가를 두 번 번복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평가를 한 건데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제 그 평가들을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반대급부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이 하는 역할만큼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점을 한동훈 장관은 좀 인식하고 행동을 언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법원의 결정이 예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당내 비판 역시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그동안 절제된 반응을 보여줬던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제는 이 전 대표를 향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자, 이렇게 반응이 격해진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했습니다.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이 절대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들, 윤핵관들이겠죠. 사람들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와 징계 절차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 절차까지도 잘 정리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 신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문 보여주시죠. 이준석 탄원서에 윤석열 신군부에 비유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좀 부글부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선을 넘었다. 선은 이미 넘었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탄원서가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일부러 셀프 공개했다는 얘기도 등장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공개가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근거는 뭐냐면 열람용이라고 돼 있는데 네. 자기 탄원서에는 열람용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이제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가처분 신청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국민의힘 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하고 아마 양쪽에서 이걸 열람해 볼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이 신군부라는 건 이제 비상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아마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의 방어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선을 넘은 거는 뭐 물론 선 넘은 지는 오래됐잖아요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의미조차 없을 상황이 됐는데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가면서 이제 독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뭐 무슨 제안을 받았다 어쩌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인은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재자를 자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다고 있죠. 해서 그게 다 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온 거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다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의 시각으로 본 뭐 주장, 해법,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근데 저 탄원서가 저렇게 공개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 상대방의 재판부를 향한 탄원을 그 상대 측에서 열람을 해서 그걸 공개한다. 아마 이 문제를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는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극적인 내용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신군부 얘기는 사실은 2주 전에 첫 기자회견 할 때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윤핵관을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의미로 넘어가는데 그 신군부의 중심은 절대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직접 가리키는 듯한 표현을 했고 이게 이제 더 상승된 거는 지난주에 한 방송에 나가서 글라디에이터라는 그 로마 시대 때의 영화를 빗대서 황제였던 코드무스와 그다음에 검투사였던 막시무스의 대결. 근데 황제가 비겁하게 먼저 한 방 찌르고 시작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져서 지금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과 1대1 구도로 만들어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쾌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최명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선을 넘은 지는 오래됐어요. 서로 간에 선을 넘은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제 저런 잇따른 이제 뭐 발언 또 탄원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은 지금 사실은 이준석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여론의 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 당선시켰던 2030 이런 젊은 층의 여론인데 그 지금 민심 위반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현 정권에 대해서. 근데 과연 그 여론층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너무 나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칫하면 본인이 지금 이 발 딛고 서 있는 그런 기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조금은 더 냉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탄원서가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뭐 국민의힘 측에서 뭐 공개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게 재판부에 판사에게 이 탄원을 하는 내용인지 일종의 기자회견문 내지는 정치행위로서 정치문건으로서 의미를 갖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뭔가 드라이하게 뭐 절차적 하자가 이런 게 있었으니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일종의 새로운 주장과 폭로성 뭐 주장도 있고 네.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에게 우군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 뭐 중진 정치인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뭐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뭐 신군부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글쎄요 국민의힘 측에서 그거를 뭐 공개했을 리가 공개를 없다.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것은 공개되라고 쓴 문건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저는 오히려 가처분 인용 뒤의 상황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수사 대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뭐 성상납 의혹과 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이후에 대한 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 탄압이다. 내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고 이 모든 결과는 어디선가
이거를 컨트롤해서 이 나온 결과다라는 그런 지금 프레임과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전략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큰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말 영악한 것 같아요. 정확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본인이 좀 전에 비유가 나왔습니다만 막시무스라는 검투사, 장군이었다가 검투사가 됐습니다만 이 막시무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보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준석 대표는 이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검투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현재까지 여론전에서 굉장히 그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런 여론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쳐놓은 이 무대 위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악하다는 표현을 좀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계속 한 2주일 이상 동안을 그 사이에 대통령 취임 100일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 중요한 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나와서도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날도 이미 모든 이 여론을 이준석 대표가 그걸 다 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능한 검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방어력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조직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본인 뭐 시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저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이르면 오늘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게 이제 법원이 다음 주 이번 주는 아닐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했는데 이게 또 한 차례 더 미뤄지는 이제 상황이에요. 다음 주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둘 중에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판단이 늦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그 어떤 전례들을 보면 사법부는 웬만하면 정당 내부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죠. 기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근데 계속 기각시키려면 뭐 이렇게 오랫동안 끌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그냥 추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혹시 그 담당 판사가 인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뭐 50%를 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 아니냐 이 정도로는 그냥 추정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기각이 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최 위원께서는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각에 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법리적 판단에 딸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더 걸리고 뭐 빨리 걸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위로 가는 과정, 우리가 당원 당규상의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이제 밟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은 다 이제 치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당내에도 여러 이제 율사 출신의 의원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에 입각해서 아마 결과가 뭐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을 저희도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나올까요? 아니면은 또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미루는 메시지를 법원이 낼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리고 대통령도 고민이 클 겁니다.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일단 맞대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일단 무대응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맞대응하면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이 실체가 어떻건 간에 어쨌든 이걸 그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언급하는 순간 그게 이제 표면화되는 거고 네. 그 프레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여서 대통령실도 그걸 의식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네.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하고 당내에서 정치 활동을 비슷한 유형으로 했던 네. 청년 정치인, 특히 이제 장해찬 청년대단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반박을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싸움을 걸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뭐 막시무스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구도는 이런 구도야라고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순간에 그 구도 속에 들어가는 거여서 저는 앞으로도 절대 언급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좀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제 결과가 이제 당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있고 또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가 성립이 되고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뭐 이제 이번 주에 뭐 워크숍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착착 순서대로 새로운 이제 체제에서 이제 주어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길을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준석 대표의 어찌 보면 이 장외투쟁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준석 대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이 청년층들, 청년 그룹들, 청년 정치인들이 이 청년 브랜드를 이준석 대표가 독점하고 유일한 청년의 목소리인 것처럼 청년의 대변자였던 을 자임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옮겨간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당헌 신설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 당의 최고 의견 결정 방법으로 이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대회가 있는데 그 대의원대회를 갑자기 이 위에 하나가 더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전당대회는 2년에 한 번 열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당원 투표는 요즘은 거의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실상 우리 당원상의 모든 대의기구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현상을 가져오는데 뭔가 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대선 후보의 경선 룰, 전당대회 때 경선 룰, 당원 개정안 최근에 당무를 보면은 어떻게나 그렇게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딱 맞게 유리하게만 유지가 되는가. 자기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이게 손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자,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권리당원 투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개딸, 그러니까 개혁의 딸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동안 당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라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이쪽 개정할 때도 뭐 어느 그렇고. 쪽의 예. 계파에 소속 관계없이 당원에 대해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 전에도 이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당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걸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기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당원 투표를 하는데 개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개딸의 비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 당에 100만 당원이 있어요, 권리당원이. 그중에 개딸 적극적 행사를 하시는 분이 2~3천 명 정도라고 이제 말씀들이 근데 사실 나오는데 전당원 투표해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한 20~30%?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거고. 가져갈 것이다라는 걱정들이신데 사실 저는 이 당에도 집단지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당에도 어느 정도의 흐름들이 민심하고 이렇게 유리되고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그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그 정말 어떤 특정인을 위한 당원 당규냐? 라고 보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좀 훈훈한 미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택시로 착각을 해서 자신의 차에 탄 노인을 집에다까지 데려다주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나 오늘 택시가 아닌데? 아니요. 가시는 데가 어디 무슨 아니요? 네. 죄송해요 지금 아시는 제가. 자, 어쨌든 택시로 착각해서 탄 노인을 내리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저 청년이 면접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면접 어떻게 됐습니까? 네, 면접 보러 가는 상황이었는데 30분을 늦었습니다. 그래서 A 씨 그 청년은 이제 면접관에게 설명하기를 네.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핑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다행히 면접관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늦었지만 면접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합격했습니까? 아직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면접 2차 면접에는 이제 합격을 했다는데 네. 2차가 지금 진행 중인 모양인데. 아, 그렇군요. 일단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1차 면접이었고 면접관이 그걸 이해해서 일단은 해줬다. 좋은 소식이 끝까지 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착한 일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온갖 욕설들이 좀 난무하는 상황이었고 제발 괴롭히지 말라라는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신분을 뭐 양반과 노비로 양분화시켜놨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그렇게 이제 가해 정도가 사실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뭐 양반과 노비로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위 이제 서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심각한 상황은 네. 이제 그 가해 학생 쪽에서 그 피해 학생에게 이제 소위 마폭을 이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마폭이? 네, 마폭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폭력을 신고를 당했을 때 네. 너도 학교 폭력을 나에게 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마폭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폭 신고를 사실 했고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은 사실 되게 심각한 또 이제 가혹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 가면 이제 가해 학생으로서도 이제 조사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로 예. 이제 혐의가 없음,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긴 했는데요.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제 서로의 신분 상황이 이제 서열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진술을 해서 이렇게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서열이 정해져 있다는 게 좀 학교 다니실 때 아니 과거에도 저런 학교 폭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예. 심각하거나 이렇게 만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일선 학교 현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학교 폭력 문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근절이 안 되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구조적으로 반복되는지 그 점이 좀 의문스러워요. 변호사님. 학교 차원에서 대책도 세우고 네. 또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형사사건화 되기도 하는데 네. 계속 이렇게 반복이 안 되고 갈수록 정도가 심각해지는 거는 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폭력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점점 더 이게 안 좋아지게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잔인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법의 영역으로 가면은 처벌은 그렇게 가중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학교 폭력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사안에서는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학 처분은 사실 학교 폭력 사안에서 내릴 수 있는 이제 처분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적으로는 저희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 학생 쪽에서는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더 심각해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 이제 신고를 할 때에는 보호 조치라는 것을 같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는 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이제 가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를 한다든지 가해 학생을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해서 이렇게 미리 이제 신고를 해야 학교 폭력은 미리 이제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포의 미끄럼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끄럼틀 중 하나인 이 자이언트 슬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영상을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저 탑승객들을 보면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울 것 같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저게 이제 폐쇄됐다가 다시 또 이제 개장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개장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네. 현재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속도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붕 떠서 떨어지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이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아마 저걸 다시 좀 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려면 이제 속도 같은 걸 좀 조금 느리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좀 재미없어질 수도 그럼 또 있는데.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경계선에서 잘 조절하겠죠. 그건 뭐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어쨌든 좀 위험천만해 보여서 지금 일단 폐쇄가 된 미국의 미끄럼틀 12m짜리 미끄럼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